고려대 사회학과 윤인진 선생님의 발표를 이어듣도록 하겠습니다. 윤인진 교수님께서는 동아시아의 국제 이주와 이민자 통합이라는 주제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교수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사회학자로서 국제 이주와 이민자 통합 그리고 다문화주의를 연구를 하고 있고요. 지금은 한국, 일본, 대만의 국제 이주와 다문화주의에 대한 비교 연구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이 동아시아를 저는 이 초국가적 공간으로서 우리가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이 동아시아 안에서 사람들의 이동과 문화의 융합이 아주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그로 인해서 이 초국가적인 생활 세계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동아시아 안에서는 여전히 이 민족과 국민의 경계가 남아 있고 이 정치, 외교, 군사적으로 여전히 대립과 갈등이 존재하고 있고요. 동아시아인의 정체성은 이 민족과 국민의 경계를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한국에서 중국에 대한 어떤 반감, 또 중국이 또 한국에 대해서 보이는 그러한 또 반감 등 이런 식으로 이 동아시아인들 간에 있어서의 어떤 태도와 관계가 개선되기보다 오히려 후퇴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저는 이 정치나 경제, 군사, 외교의 영역은 굉장히 가변적이고 갈등의 요소가 많은데 이 사람들과 문화들의 어떤 네트워크는 보다 더 안정되고 이 건설적인 그러한 동아시아 평화 공동체의 토대가 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동아시아 평화 공동체를 건설하기 위해서는 여전히 어려운 분야이긴 하지만 정치, 경제, 군사, 외교에 있어서의 어떤 협력과 이 공존을 추구해야 하지만 그거에만 우리가 의존할 수 없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이러한 사람과 문화 간에 있어서의 네트워크를 아주 착실하게 발전시켜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주가 특히 이민자를 받아들이는 수용국에 미치는 영향을 이렇게 우리가 그림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국제 이주는 수용국 내에 이민자를 증가시키게 되는데 이것은 한편으로는 이민자가 이 수용국 사회에서 안정되게 정착해야 하는 과제가 되고 이것을 우리가 이제 이민자 통합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민자의 증가는 수용국 내에서의 문화 다양성을 증대하게 되죠. 이럴 경우 다양한 문화 사이에서의 관계, 예를 들어서 종교 간의 어떤 갈등이 발생할 수도 있고요. 출신국이 다른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많은 또 문화의 충돌이 나올 수가 있겠죠. 과거에는 어떤 단일 민족, 단일 문화 사회에서는 이 동질성이라고 하는 것이 사회 통합의 하나의 원리로 작동했지만 이렇게 인종이나 문화가 다양한 사람들이 살아가는 사회에서는 더 이상 동질성에 우리가 의존할 수 없고 어떻게 하면 다양성을 우리가 관리하고 이 문화 다양성을 어떤 사회 발전의 자원으로 활용할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한 정책 과제가 됩니다. 이때 동화주의를 대체해서 이 다문화주의 또 상호문화주의가 사회 통합의 원리로 등장을 하게 됩니다. 저는 국제 이주를 연구를 하면서 이걸 좀 인문학적으로 또는 한번 철학적으로 한번 의미를 해석을 해보면 이주라고 하는 것은 개인에게는 정착의 과정이고 사회에게는 전환의 과정이다라고 말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독일 속담에 도시의 공기는 자유를 준다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요. 그래서 도시를 경험한 사람은 농촌의 전통적인 생활로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주민은 타지에서 새로운 삶을 경험하면서
사물을 상대적 관점에서 보게 되고 문화의 다양성 속에서 보편성을 발견하여 코스모폴리탄이 되기 쉽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장기간 해외에서 생활한 사람은 좀 더 이 그 민족과 또 국민의 경계를 넘어서 좀 더 커다란 보편적인 보편성을 가질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한 이주는 그 사회를 양적으로 그리고 질적으로 변화하는 전환의 동력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특히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일본도 그렇고 대만도 그렇고 동아시아의 많은 국가들이 지금 저출산 고령화로 인해서 인구가 감소하는 위기에 처해 있는데 이때 이민이라고 하는 것은 지속 가능한 사회 발전의 동력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또한 그 이주는 문화 다양성을 통해서 사회의 창의성과 혁신을 촉진할 수도 있는 그러한 측면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이질성을 증가해서 사회 분열과 갈등을 일으킬 수 있는 일종의 양날의 칼과 같은 것이 이주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인류 역사에 있어서 이주는 항상 있어 왔고 또 인류 문명의 발전에 있어서 이주가 미친 영향력은 크다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주는 항시 우리 인류 삶에 있어서 있어 왔지만 이 현 시대의 이주는 그 과거하고는 다르게 좀 더 특별한 의미를 갖는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전 세계에서 이민자가 2020년 통계에 따르면 2억 8천만 명인데 이것은 전체 지구 인구의 3.6%에 달하는데 이민자들은 이 중에 그 경제활동 인구가 많아서 실제로 이들이 모국과 거주국에 미치는 영향력은 이들의 인구 비율보다 훨씬 크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 시대를 그 이주의 시대라고 우리가 부르고 있습니다. 이 아래 그래프를 보면 전 세계에서의 이민자들의 수가 계속 증가 추세에 있고 또한 난민들의 수도 1990년대 당시 가장 컸다가 줄어들었고 최근 들어서 다시 또 이렇게 부상하고 있는 그러한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우선 제가 그 한국과 일본, 대만의 이민자 통합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이 3국에서의 그 등록 외국인들의 현황을 한번 그래프로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이 등록 외국인의 경우는 한 그 90일 이상 장기 체류하는 그러한 외국인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실제로 체류하는 외국인은 이 등록 외국인보다 더 클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 그래프가 그 3국에 있는 외국인들의 추이를 보여주는 거는 충분하다고 볼 수 있고요. 보면은 우리가 2011년부터 2020년까지의 추이를 살펴보면 지속적으로 증가하다가 2019년 그 코로나19로 인해서 일시적으로 이렇게 줄어든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코로나가 이제 그 어느 정도 문제가 해결이 되면 다시 이민자의 수가 늘 것으로 우리가 예측을 할 수 있고요. 이 아래 그래프는 그 한국의 체류 외국인 현황인데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과 같은 전반적인 증가 추세이고 여기에서 보면은 이 그 장기 체류자들의 수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 한국의 경우는 그 일종의 그 우리가 이민 사회, 이민 국가로 우리가 전환하고 있는 우리가 그 시점에 놓여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더 이상 이민이라고 하는 것이 단기 체류하고 순환 이주하는 것이 아니라 처음에는 그렇게 왔지만 그 여러 가지 형태로 이제 정착하는 정주민들이 증가하고 있는 그러한 추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국내에 있는 외국인들의 어떤 비자의 그 신분을 살펴보면 가장 많은 수는 이런 그 E9 비자라고 해서
이 단순 그 인력, 단순 기술을 갖고 있는 주로 이주 노동자들이 되겠죠. 이들이 수가 가장 많고요. 그 다음으로는 결혼 이민자, 이고 그 다음으로 유학생. 반면 그 전문 인력은 상당히 이제 적은 수에 머물고 있고 이것이 다른 그 자격의 이민자와 비교해 볼 때 뚜렷하게 증가하고 있지는 못하다는 것이죠. 이러한 현상을 우리가 정책 격차라고 부릅니다. 한국을 포함해서 일본도 그렇고 대만도 그렇고 대부분의 수용국은 단순 인력은 최소화하고 전문 인력을 더 받아들이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 전문 인력이 들어오는 경우는 드물다. 그래서 정책의 의도와 다르게 단순 인력들이 더 많은 그 현상을 한국에서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큰 인구 집단인 결혼 이민자들의 추세인데요. 보면 이게 그 한 2005년도에 가장 많은 수가 입국했다가 점차 감소하고 다시 2016년 이후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한 15,000명가량의 결혼 이민자가 들어오고 있고 이들 중에 이제 다수는 그 결혼 이주 여성이 되는 것이고요. 이 결혼 이주 국제 결혼이 증가하면서 이런 국제 결혼 가족에서 출생한 다문화 가족의 자녀들이 또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서 현 시점 거의 한 30만 명에 달하는 이 다문화 가족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지금 이들의 다수는 아직은 초등학교 또는 중학교에 다니고 있는데 앞으로 한 10년 이내에 이들이 이제 성인이 되면 결국은 취업이라든지 사회 진출이라든지와 같은 어떤 본격적인 하나의 사회 문제가 이제 발생할 수 있겠죠. 이들이 아직은 어리기 때문에 이들로 인한 사회 문제나 사회적 이슈가 가시화되고 있지 않지만 이들이 성인이 돼서 하나의 그 국민으로서 동등한 권리를 요구할 때 어떤 차별과 배제의 문제 이것이 이제 보다 더 가시적인 사회 문제로 부상할 것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 편은 이제 우리나라에서의 유학생 수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역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2019년 이후로 코로나19로 인해 잠시 이 수가 줄어들기는 했지만 앞으로도 각국이 유학생을 하나의 전문 인력으로서 또 귀화 대상자로서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는 정책을 취하고 있어서 유학생들의 수는 더 클 것으로 보고요. 그래서 유학생들을 디자이너 마이그런트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들은 각국에서 이민자와 귀화 대상자로서 가장 선호하는 집단이죠. 그 과거에는 이런 유학생들의 그 이주가 그 모국에게는 두뇌 유출로 여겨졌지만 지금은 우리가 이걸 두뇌 순환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들이 유학을 마치고 다시 또 본국으로 돌아가서 그 본국의 발전에도 기여하는 그런 존재이고요. 유학생은 또 기술인뿐만 아니라 지식인이라고 하는 또 특성을 갖고 있어서 이들이 송출국과 수용국의 어떤 사회문화 전환에도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앞서 그 장동천 교수님이 소개했던 풍차 시인의 경우도 바로 이게 지식인의 한 부류라고 볼 수 있겠죠. 이후에서는 그 에라스미스 프로그램 또는 소크라테스 학생 교환 프로그램과 같은 것이 오랫동안 진행이 되면서 이것이 이유를 정신적으로 통합하는 중요한 매개체가 되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앞으로 우리 동아시아에서도 각 국가가 서로 경쟁적으로 이 두뇌를 유치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들이 결국은 그 동아시아의 하나의 지식인으로서 어떤 동아시아 공동체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그러한 마음가짐을 가질 수 있는
그러한 제도화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좀 슬라이드가 많아서 빨리빨리 좀 이러한 그래프들을 소개를 할까 하고요. 국내에 있는 체류 외국인들의 다수가 이제 중국인입니다. 44%인데 이 중에 또 우리 중국 동포가 또 다수를 차지하고 있고요. 그 다음으로는 베트남, 태국, 우즈베키스탄 이런 순으로서 주로 이제 아시아의 개발도상국에서 한국을 하나의 기회의 땅으로 보고 온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의 또 중요한 그룹이 난민인데 보면 이 난민 신청자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요. 뭐 2019년 이후로는 급감을 했지만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난민을 인정하는 그 수는 2020년 기준으로 70명에 그치고 있다. 그래서 대개 인정률이 한 3% 미만으로 굉장히 낮은 그 위치에 놓여 있습니다. 이러한 그 현황들을 통해서 우리 한국의 국제 이주의 특징을 요약을 하자면 그 이민자 수는 증가했으나 상당수가 귀한 재외동포라는 것이고 또한 아직은 다수가 단기 비숙련 노동자이고 미등록 외국인의 수는 적고 아직까지 이들을 정부가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그리고 정주영 이민자의 수가 점차 증가하고는 있지만 아직은 그 비율이 낮다라고 하는 점. 그리고 난민을 인정하고 수용하는 점에 있어서 한국인이 매우 인색하다는 것이고 무슬림 등 그 종교적인 소수자가 매우 적고 아직은 가시적이지 않다. 따라서 종합적으로 현재 한국은 이 단일민족 국가에서 이민 국가로 전환하고 있다. 아직은 이민 국가에는 우리가 달하지 못한 일종의 전환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한국인의 이민과 다문화 인식을 살펴보면 이민자의 증가가 문화 다양성과 다문화 수용성의 증가로는 이어지지 못하다라고 하는 점이고 그 이민의 경제적 효과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인식하지만 사회적 문화적 효과에 대해서는 그 부정적인 인식이 강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민, 무슬림 이민자에 대해서는 과도하게 공포심과 위협감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일반 국민이 우리나라가 단일민족, 단일문화 국가로 남아야 할 건지 다민족, 다문화 국가가 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양분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종합적으로 현재 한국인은 저는 다문화 지체와 다문화 딜레마를 경험하고 있어서 앞으로 우리가 단일민족주의와 다문화주의 중에 어느 쪽을 선택할지는 아직까지 상당히 좀 불확실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일본의 상황을 살펴보면 일본에서도 이 재류 외국인들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도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는 경우는 중국인입니다. 중국인, 베트남, 그리고 필리핀, 브라질, 뭐 인도네시아, 주로 이러한 아시아의 개발도상국에서 오는 사람들은 이주 노동자로 오는 경우가 많고요. 한국의 경우에는 우리 특별 영주권자로서 우리 재외동포들이 이 안에 또 포함되어 있어서 좀 더 다른 그 집단들과 구별되는 특성을 갖고 있고요. 이 일본에 있는 재류 외국인들의 구성을 살펴보면 이 영주자의 비율이 28%, 기능 실습생 이들이 주로 이주 노동자들이 해당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한국과 좀 다르게 영주자의 비율이 좀 더 높아요. 근데 이것에는 한국 그리고 대만 출신의 특별 영주권자들이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좀 더 높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아래 그래프는 일본에서의 이 외국인 노동자들의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을 보여주는데 일본 역시 한국과 대만과 마찬가지로 단순 노동에 종사하는 이주 노동자들이 많고 전문직의 비율은 높지 않은 특징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그래프는 유학생들의 수인데요. 한국보다 훨씬 더 많죠. 한 1.5배 정도의 유학생들이 있고 이것도 역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그래프는 일본에서의 산업별 그 노동자 수인데
이 패턴은 거의 한국과 일본, 대만이 비슷합니다. 주로 제조업이라든지 서비스업 분야에 주로 이주 노동자들이 많이 종사하고 있고, 앞으로는 가장 지금 대만에서 두드러진 것은 이 간병인과 같은 돌봄 노동에 종사하는 비율이 매우 높아요. 아직 일본과 한국에서는 이주 노동자들이 돌봄 노동에 종사하는 비율은 낮은데 앞으로는 그쪽도 저는 굉장히 높아질 것으로 예측을 합니다. 일본도 한국과 마찬가지로 이 난민을 인정하는 그 비율이 매우 낮습니다. 그래서 신청자들은 계속 늘어도 실제로 이들이 난민으로 인정받는 경우는 뭐 50명 미만에 그치기 때문에 우리나라보다 더욱더 낮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러한 현황을 통해서 일본의 국제 이주의 상황을 살펴보면 이민자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한국계 이민자 수는 지속적으로 감소하죠. 이들이 일본 국적을 취득하면서 일본 국민으로 이렇게 카운트가 되다 보니까 이민자의 수에서 빠지는 반면 중국과 베트남에서의 이민이 증가하고 있고 그리고 난민 신청자는 증가하지만 인정률은 현저히 낮다라고 하는 특징을 보이고 있습니다. 일본의 이민 정책의 특징을 보면 한국과 대만은 이 중앙 정부가 어떤 외국인 정책 기본 계획과 같은 상당히 좀 중앙 집권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실행하는 것과 달리 일본의 중앙 정부는 이런 이민 정책에 있어서 아주 미온적이다라는 거죠. 반면 외국인들이 집중한 지자체 차원에서 일종의 다문화 공생이라고 하는 정책을 실행하고 있다는 면이 일본의 이민 정책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끝으로 이제 대만을 살펴보면 대만은 한국과 일본과 달리 처음 출발부터 이 다민족 다문화 사회로 시작을 했습니다. 이것이 이제 대만의 어떤 다문화주의 정책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데요. 원주민, 하카인, 민난인, 외성인으로 구성된 이 네 가지 집단들이 역사, 이것이 대만이 보다 더 다문화주의 정책을 일찍 실현하게 된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시간 관계상 제가 역사는 생략을 하도록 하겠고 이러던 것이 대만에서도 1980년대 이후로 외국인 노동자와 결혼 이주 여성들이 증가를 하게 되는데 대만에서는 이들을 이제 신이민자라고 부르면서 특히 이제 결혼 이주 여성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이제 사회 통합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요것이 이제 한국과 일본처럼 계속해서 이주민들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고요. 이 그래프에서도 이제 등록 외국인들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대만 역시 2019년을 제외하고 유학생들의 수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고 대만의 경우에서는 인도네시아, 베트남, 필리핀, 태국과 같이 주로 이 아시아의 개발 도상국에서 이주 노동자로 오는 경우를 볼 수가 있는데 이제 대만의 경우에서 좀 한 가지 특징은 한국이 이제 한국에서는 이제 산업인력공단과 같은 정부 기구가 외국 인력의 송출 업무를 담당하지만 대만에서는 외국 인력 중개업자가 이 일을 맡게 되면서 또 많은 인권 침해 문제가 생겨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상황은 결혼 이민자의 상황이고요. 그래서 좀 요약을 하자면 대만에서도 이주민의 수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라고 하는 특징을 볼 수가 있고 대만은 한국과 유사하게 영주권자의 비율이 매우 낮은 그러한 상황에 놓여져 있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대만에서는 이 국제 결혼을 통해서 맺어진 이 초국가적인 연결망이 이제 더욱더 형성될 것으로 보여지게 되면서 대만의 이러한 다문화 수준이 계속해서 높아질 것으로 우리가 예측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시간 관계상 제가 세 개 국가를 비교하면서 한번 요약을 해보자면 이 동아시아 국가들이 결국 세계화, 저출산, 고령화, 또 불균형적인 지역 발전이라고 하는 공통의 이슈를 안고 있고요. 그러면서 여전히 강한 민족주의와 국민주의, 이주민과 소수 집단에 대한 편견과 차별, 이주 노동자와 결혼 이주 여성의 인권 침해, 이러한 문제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동아시아 국가들이 이러한 이슈에 대응하는 방식은 국가별로 좀 차이가 있습니다. 한국과 대만은 국가 주도의 이민자 통합 정책을 실현하는 반면 일본에서는 중앙정부가 무관심하고 방임하고 있는 이러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이러한 차이에도 불구하고 결국 세 개의 국가가 공통적으로 지금 안고 있는 딜레마는 계속해서 단일민족 국가로 남을 건가 또는 이민국가로 전환할 것인가, 이 문제에 관련해서 국론이 분열되어 있고 정부가 적극적인 이민 정책을 지금 실현하고 있지 못하다라고 하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발표한 내용을 이번 국제학술대회의 주제와 연관시켜서 살펴보자면 이 동아시아에서 사람과 문화의 초국가적인 이동과 융합은 갈수록 증대할 것이고 이 동아시아 국가들을 연결하는 초국가적인 네트워크가 결과적으로는 이 민족과 국가를 초월하는 이 동아시아인 또는 세계인과 같은 보편적 정체성이 저는 확대될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동아시아의 평화와 공존, 협력을 주장하는 지식인들의 목소리가 그리고 영향력이 굉장히 좀 약해져 있죠. 하지만 저는 언젠가 이러한 동아시아에서의 평화와 공존과 협력의 목소리가 다시 한번 또 지지를 받지 않을까 생각하고 앞으로 우리가 그런 때를 대비해서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면서 특히 이 동아시아 평화 공동체 건설의 마중물로서 이 지식인의 열린 사고와 적극적인 실천이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국경 없는 의사회와 같은 이런 동아시아인들의 어떤 타이 경계 지식인들의 연대기구, 이름하여 국경 없는 지식인, 이런 것을 구성을 해서 지속적인 대화와 협력을 통해 동아시아 평화 공동체가 성장할 수 있는 지적인 자양분을 공급해야 하는 역할이 우리에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EU의 에라스무스 프로그램과 같이 이 동아시아의 통합적인 학생교화 프로그램을 좀 더 제도화하는, 그래서 이들이 단지 와서 전문적인 기술만 받고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뭔가 동아시아를 이 마음에 품은 그러한 지식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가 커리큘럼을 개발해야 하지 않을까 싶고, 이번에 이 동아시아 평화공동체의 모색과 같은 국제학술 대회를 이 동아시아 국가들이 차례로 개최해서 제도화하는 것도 저는 앞으로 우리가 해야 될 과제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이것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아마 미니스터에서 마지막에 얘기하셨던 그 제안이나 내용들은 아마 종합토론에서 한 번 더 다른 선생님들과 의견을 나누시면서 구체화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주나 인구 문제는 앞에 발표하셨던 선생님들의 주제와 다 직간접적으로 연결되고 있고, 또 어떻게 보면 신급에서 규정하는 그 요인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매우 중요한 건데 요즘 대선 주자들은 이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좀 엉뚱한 얘기였죠.